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 정말 유명하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렌이나는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 하나죠. 근데 이 소설을 단순히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만 알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150년 전 소설이 어떻게 지금 바로 당신의 삶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의 진짜 힘은 단순히 안나의 그 드라마틱한 삶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사실상 세 가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 앞에 그냥 펼쳐 보여주는 셈이에요. 세 가지 삶이요? 네. 모든 걸 걸고 열정적인 사랑을 택한 안나의 삶. 그리고 도시의 허위를 떠나서 시골에서 노동과 신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레빈의 삶. 아, 그리고 돌리. 그렇죠. 남편의 외도와 그 현실의 무게를 감내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돌리의 삶. 이 세 갈래의 길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소설이 단순한 연애 소설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을 위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세 개의 핵심적인 삶의 경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안나, 레빈, 그리고 돌리. 네, 안나의 파멜로치 닿는 열정, 레빈의 고독한 구도의 길, 그리고 돌리의 현실적인 분투. 이 세 가지 삶을 통해 톨스토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바로 기차. 아, 기차역, 맞아요. 안나가 오빠 오블론스키의 불륜 문제를 해결해주러 모스크바에 왔다가 바로 그 기차역에서 젊은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죠. 운명적인 만남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 한 철도 노동자가 기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비극에 대한 뭐랄까 불길한 서국과도 같은 거죠. 정말 그렇죠. 처음에는 그저 불길한 예감 정도로 시작하지만 이 열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무도회에서 두 사람이 왈츠를 추는 장면이에요. 아, 그 장면. 주변의 모든 시선 속에서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모습. 여기서 이미 안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더라고요. 그 열정이 공적인 사건으로 폭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경마대회 장면입니다. 맞아요. 경마대회. 브론스키가 경주 중에 말에서 떨어지자 안나는 남편 카레닌과 사극의 모든 시선 앞에서 그냥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죠. 네. 그 순간은 그녀의 내밀한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공적인 스캔들로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이전까지는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유지되던 관계가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파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안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세류자를 버리고 브론스키와 함께 이탈리아로 떠나죠.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행복해야 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돼요. 흔히들 이 부분을 안나가 사회적 비난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소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들의 이탈리아 생활은 겉보기엔 자유롭고 목가적이지만 실상은 호화로운 감옥에 가깝거든요. 감옥이라. 네. 둘 사이를 묶어주던 사회적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지탱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아, 브론스키는 목표를 잃고 무료해하고 안나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브론스키의 사랑이 식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파괴한 건 사회적 시선뿐만이 아니라 사랑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의 공허함이었던 셈이죠. 결국 그녀는 편집증적인 질투와 의심으로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잖아요.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기만이며 모든 것이 악이다. 이 마지막 독백은 정말 처절하죠. 네. 그리고는 처음 브론스키를 만났던 바로 그 기차역에서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집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렸는데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툴스토이는 그 답을 안나의 이야기만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가 도시의 사교계에서 불타오르는 동안 전혀 다른 세상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를 배치했죠. 바로 콘스탄틴 레빈이군요. 네, 레빈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안나의 이야기에 비해 레빈 파트가 지루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 소설의 제목이 안나 카레니나가 아니라 레빈의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이 작품의 또 다른 심장입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레빈의 농지 개혁이나 그 철학적 고민들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안나 이야기는 이렇게 긴박한데 말이죠. 다들 그렇게 느끼죠.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레빈이야말로 톨스토이가 던지고 싶었던 핵심 질문,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인물이더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는데 안나와 레빈을 선과 악 혹은 잘못된 삶과 올바른 삶의 대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다 파멸에 이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안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열정에 자신을 던져서 파괴되고, 레비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지성에 집착하다가 자살 직전까지 갑니다. 한 명은 감성의 극단으로, 다른 한 명은 이성의 극단으로 치달은 거죠. 둘 다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빈이 지성 때문에 파멸 직전까지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통은 그가 노동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만 생각하잖아요. 특히 농부들과 함께 건초를 뱉는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서요. 물론 그 장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레빈이 육체 노동의 순수한 리듬 속에서 지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재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고뇌가 끝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가정을 이룬 후에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권총을 숨겨놓고 목을 맬 밧줄을 치워버릴 정도로 죽음의 유혹에 시달리죠. 그렇다면 그를 구원한 건 대체 뭐였나요? 그토록 치열한 지적 탐구 끝에 얻은 철학적 깨달음이었나요? 역설적이게도 그를 구원한 건 그의 지성이 아니라 한 농부의 무심한 한마디였습니다. 농부의 말이요? 네.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말이죠. 그 순간 레비는 이성으로 이해하려 했던 신앙과 삶의 의미가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미 자신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안나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죽었다면 레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찾아낸 셈입니다. 도입부에서 약속했던 세 번째 길, 돌리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녀는 안나의 오빠인 오블론스키의 아내죠. 네, 끊임없는 남편의 외도를 감내하며 6아이를 키우는 인물이죠. 돌리는 어쩌면 이 소설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일 겁니다. 현실적이다. 그녀의 삶에는 안나와 같은 극적인 열정도, 레빈과 같은 심오한 철학적 고뇌도 없어요. 대신 기저귀와 아이들 교육비, 남편의 바람기에 대한 끝없는 걱정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죠. 네, 정말 그렇죠. 톨스토이는 돌리를 통해 가족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숭고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끔찍한 굴레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돌리가 시골 영지에서 안나를 찾아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브론스키와 함께 호화롭게 사는 안나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부러움을 느끼지만 곧이어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태롭고 공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직감하죠.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초라하고 고단한 삶으로 돌아오면서도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돌리는 안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 네, 이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그녀 나름의 치열한 분투인 셈이죠. 안나가 사랑의 이삭을 줬다 파멸했다면 돌리는 사랑에 사라진 견혼의 현실 속에서 책임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버텨냅니다. 톨스토이는 누구의 삶이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다른 선택지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안나의 남편 카레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처음 읽을 땐 정말 답답하고 냉혹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감정보다는 규칙과 형식을 중시하는 거대한 관료제 사회의 산물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세계에서 사랑이나 열정 같은 비합리적인 감정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일 뿐이죠. 하지만 안나가 출산 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안나와 브론스키 모두를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 장면에서는 정말 놀랐어요. 그토록 경직되어 있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그의 관료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상처받은 한 인간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그 나름의 방식으로 안나를 사랑했던 또 다른 시대의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와.
톨스토이의 위대함은 이처럼 우리가 악역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인물에게조차 복잡한 내면과 인간적인 고뇌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악인도 성인도 아닌 그저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인간들의 군상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안나 카레니나는 150년 전 소설이지만 그 인물들이 겪는 고뇌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죠. 열정을 따를 것인가, 책임을 지킬 것인가, 사회적 시선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요. 그렇습니다. 19세기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압박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SNS 속 타인의 시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는 여전히 안나처럼 사회적 기대와 내면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레빈처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곤 하죠. 돌리처럼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꿈을 포기하는 경험도 누구에게나 있을 거고요. 이 소설을 읽는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고전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는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안나, 레빈, 돌리, 심지어 카레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다로 시작하지만 소설 전체를 읽고 나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레빈과 키티의 가정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 행복은 레빈의 치열한 내적 투쟁과 키티의 인내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죠. 돌리의 가정은 불행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주는 순간의 기쁨과 유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행복과 불행은 정말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삶은 그저 저마다의 왕식으로 기쁨과 고통이 뒤섞여 있는 것뿐일까? 바로 그겁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 위대한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때 안나와 레빈 그리고 돌리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